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경제 전문가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고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 등 때문에 글로벌 경제 부진한 모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의 더 큰 역할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요. 네, 국제기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반이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 뭐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관치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단히 부정적인. 그럼요. 예, 국가가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장악하고 왜곡시키는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 다시 관치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같은 좀 개발도상국, 지금 사실 뭐 한국은 저는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라섰죠.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렇죠. 단어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장 우리가 자본주의 하자는 건데 네. 100% 관치는 국가가라는 사회주의고 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이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기능이 잘 안 되다 보니 네. 또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정부가 또 시장의 기능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또 잘 안 돌아가는 뭐 그런 일종의 약간 좀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온 세상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경제를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관치금융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시절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나라들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관치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뭐 선진국도 어쩔 수 없이 관치 금융을 하고 관치 경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시작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는 큰 금융회사가 파산이 되니 이게 뭐 전 세계 경제가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한국과 같은 나라도 이제 불똥이 닥치고 이제 그때 나섰던 게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굴러온 겁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의존증은 뭐 너무 커가지고요. 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고 또 중앙은행은 또 그에 맞게 형성을 하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뭐 상황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저는 뭐 관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시장이란 건 늘 뭐 100% 완전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2008년도에 시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훼손된 이후로 뭔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란 거 이제 사이클이 있죠. 좋은 호황이 있고 나쁜 불황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이제 경제에 과열이 생겨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요. 근데 경제에 과열이 생긴다는 징후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샀어야 수요가 좋아야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가 나쁠 땐 중앙은행이 돈도 풀고 여러 가지 응급 처방을 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하고 또 중앙은행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한 것이 금리를 좀 올려놔야 상황이 나빠졌을 때 또 금리를 낮춰서 나름의 대처할 수 있는 그 정책 여력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기 사이클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긴축을 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했는데 그런 또 미국이 또 잘 나가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온기가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고 한국과 중국 정도가 살짝 짧은 어떤 그런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을 가졌고 일본과 유럽은 뭐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하고요. 계속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치가 중앙은행과 관료들이 나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조금 걱정해야 될 거는 시장 기능이 그만큼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관치가 제 생각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비유하면 원래 정상적인 거는 그런 뭐 인공호흡 장치라든지 또는 그런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밥 먹고 운동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아프니까
외부에서 네. 그런 호흡이든 또 영양이든 공급받고 약 투여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오래되고 있잖아요. 2008년부터라고 한다면 그 그렇죠. 문제는 향후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민간이 매우 취약한데 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아하. 이거 우리가 예상하기도 힘든 거고 예. 이게 사실 뭐 천재지변에 가까운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라고 보면 물론 코로나도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이 그동안 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자신이 없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예. 정부의 개입의 강도가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은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앞서서 뭐 이 일종의 뭐 영양제나 몰핀은 네. 이제 뭐 몰핀과 조금 이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좀 다른 거는 금리를 싸게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예.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정부의 부채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큰 일이 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큰일 이자 나겠네요. 비용이 예. 높아지는 거니까. 못 갚는 분들도 많아질 테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현대 화폐 이론 이런 어떤 새로운 주장. 예. 사실 뭐 이게 뭐 종교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단과 비슷한 주장이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적인 경제학자분들이 주장했었는데 예. 이제 이게 저는 공론의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영구히 네. 이 그 영구히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난 정부가 그 민간이 하강하는 걸 막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까지는 뭐 그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 그랬죠. 네네.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고 그렇죠. 가능하면 규제를 풀고 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리였었죠. 네. 한국 사회에서 그랬고요. 이제 그런 시장 원리주의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런 반대편의 편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의 IMF 외환위기 맞을 때 늘 관치, 뭐 정실 자본주의 이렇게 막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 10여 년 동안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글로벌 경제가 특히 그렇게 비판했던 선진국들이 뭐 그 비슷한 모습으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앞서도 이제 뭐 몰핀 영양제 뭐 예를 들어 주셨지만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한다면 정부의 실력 네. 뭐 사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다 예측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측대로 안 될 것까지도 감안하고 상당히 실력이 좋아야 될 텐데 네. 어떤가요? 지금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나요? 그 뭐 알기는 어려운데요. 알기는 어려운데 조금 불편하긴 하죠. 우리가 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이윤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뭐 공정한 룰을 가지고 예. 경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돈을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익숙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관치라 그러면 조금 표현이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관주도 경제의 두 축은 중앙은행과 관료입니다. 네. 근데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동안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뭐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탈 안 나게 잘 가져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중시가 되는데 근데 정부의 역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중앙은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도 정치적 성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그런 전 일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중앙은행은 경제 중립자라고 봅니다.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정파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는 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야 4년에 한 번씩 뭐 네.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임기가 13년입니다. 아하.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훨씬 기네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경제 중립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건 약간 당파석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당시 미국에서 정부. 벌어지는 일 보세요. 예. 이것들을 표를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따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비교적 중앙은행들은 뭐 탈 없이 뭐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동일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서 재정 확대를 바라보는 관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 퇴원하자마자 경제 부양 한다 그랬다 안 했다 그랬다 날리는 것들이 네.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하.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정부가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한 동의도
잘 네.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정의 역할, 특히 코로나19 등 불황의 시기에는 돈을 푸는 게 중심이 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좀 벌써 4차 네. 추가 경정 예산까지 시행을 했는데 네. 그 과정 전반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어려울 땐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렇죠.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여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여당인 그 공화당이 경기 부양하는데 많은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민주당이 더 많이 쓰자 그러고, 예. 그들의 철학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역관계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당장 사람들이 그 경제가 안 돌아가고 소득이 꼭 끊겼다 그러면 뭐 재정 건전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사람 굶어 죽는 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적, 경제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져버려서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조금 이제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되는 시기로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제가 중앙은행과 정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는 별로 좋아지지 않고 네. 뭔가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저금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자산가들만 좋아지니까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필요한데 돈을 쓰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 하는 관치, 정부의 역할이 큰 관치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중앙은행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중립자라는 관점 때문에 네. 사람들이 수용이 쉬웠는데, 지금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고 네.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앞서 설명 주시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당장의 위기고 어려운 분들 많고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무시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논란이라 말씀 주셨지만 과연 나라의 부채,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네. 이거 아닙니까? 그 좀 뭐 상한선이랄까 이게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없죠. 뭐 일본은 GDP의 네. 240%까지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부도가 안 났고, 예, 뭐 다른 나라들은 GDP의 90% 정도에서 부도가 난 적도 있고요. 예,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있을 때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GDP의 90%까지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했어서 대략 90% 정도가 비교적 안정된 나라에서는 좀 마지노선이 아닌가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로고프 교수가 또 통계를 또 잘못 인용을 해서 지금 이제 90%의 신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답은 없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돈을 맘대로 풀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은 뭐 돈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도 되는데, 네.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조금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돈을 쓰는데 네. 이게 한없이 지속 가능한 걸로 쓰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관료들이 돈을 쓸 때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우리가 달러랑은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40%를 상당히 좀 금과 옥조 같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철선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요즘 또 많이 달라지고 제 있잖아요. 생각엔 40%는 조금 정파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국제 비교나 이런 걸 했을 때 40%가 어떤 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이제 정부 부채가 비교적 우리가 건전했던 시기, 균형 재정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졌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앞서 국가 재정의 정파성 말씀하시면서 네. 정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 트럼프 대통령 딱 받자마자 미국 증시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아까 뭐 관치라는 표현 자체가 옳은지는 둘째로 치고 네. 정부의 개입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증시나 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는 저는 뭐 사실 주주들에게는 순기능이었습니다. 네. 자산시장처럼 뭐 이제 재정의 순기능은 뭐 사실 크진 않았고 예.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 저금리를 이제 쓰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실물 경제로 들어가는 연결고리는 뭐가 문제인지 단절이 된 것 같은데 자산가들은 좋았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예. 뭐 금리를 낮췄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금리 올릴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압박당하는 면도 있어요. 네.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재미난 일을 봤는데요. 미국이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야,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보험용으로 미리 금리 내려줄게라고 이제 그런 그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산 시장은 지금의 구조가 매우 이제 좋았는데 이제 네. 좀 걱정은 야, 이게 언제까지 자산 시장만 좋고 먹고 살기 힘든데 주주들만 좋은 세상이 갈 거냐라는 게 조금 걱정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후들을 보는 게요. 뭐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나마 민간에서 혁신이 있었던 쪽이 있죠.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네네. 미국의 팡으로 대표는 되던 기술주들, 한국의 어떤 기술주들인데 네. 지금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과연 이게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선순환이 있었나? 그리고 또 그들이 너무도 압도적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팡이라든가 한국에 좀 잘 나가는 그런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때는 사업 모델도 없었고 네. 지금은 이 기업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독점이 아닌지 막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의 진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기술이 일자리 같은 거 잘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네.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결국 이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반독점까지 갈 정도로 성숙했는데 네.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가진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뭐 모든 정책은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맞아요, 없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도 저금리하에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이제는 뭔가 실물 경제가 그렇게 자본주의가 확 좋아질 거란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뭔가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견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강렬하잖아요. 네. 주식도 양도차익 과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전 그 세계적으로 논란이 이런 많죠. 일들이 예. 벌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자산가들만 좋은 세상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냐라고 보면 제 생각엔 그에 대한 많은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규제 리스크가 큰것 말해서 같습니다. 고용도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네. 이렇게 돼야지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돈이나 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만 좋아서는 네. 결국 지속 기반에 가능하죠.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까? 이 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자본주의고 네. 비교적 뭐 큰 금융시장인데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 한국 정치 전체보다 높아졌어요.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거부가 됐고요. 그러게요. 아마존의 CEO인. 네. 근데 이번 주에 그 아마존 노동자들이 제프 베이조스 집 앞에서 시위했다라는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게 부자되는 우리는 왜 임금 안 올리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격차가 커지게 되면 모든 정책이 여유 있는 쪽에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걸 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라도 뭐 그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건요. 네. 요즘은 알아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게 알아서 바짝 엎드립니다. 알아서 기어. 예, 세금 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고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미국의 자본가들이 네. 주요한 기업의 CEO들이 재작년인가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 자본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뭐 그들의 도덕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이게 이제 유지될 정도로까지 저는 굉장히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 부자세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거 같은 맥락이죠. 뭐 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타격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수가 뺏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죠. 392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예전 월가를 점령하라 때가 생각나네요. 99대 1의 구도를 깨려고 했던 아큐파이
예, 월스트리트 네. 예,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 효과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죠? 뭐 잘 안 됐지만 뭐 트럼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요. 아, 예. 예. 계속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도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목요일의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